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도 저희 경주마와 함께 하시죠. 미국의 추가 긴축 가능성이 낮아지고 지금 미중 정상회담도 마무리돼 가지만 국채 금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낮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 이 확신을 못하겠다라는 이 파월의 발언, 그리고 여기에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미국의 이 재정 적자가 시장 금리를 내려가기 좀 어렵게 만든다, 이런 분석인데, 그래서였을까요? 이 환호에도 모자랄 시장이 오늘은 왠지 좀 기력이 없습니다. 자세히 한번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보죠.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증시가 힘이 없습니다. 지금 코스피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코스피에 들어온 게 아니라 뭐 삼성전자에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전반적으로 근데 최근에 상승폭이 좀 컸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일부 좀 쉬어가는 양상들이 나타나는 거지, 저는 이미 이제 상승을 하기 위한 빌드업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주도주 패턴에 대한 종목군들이 시장을 이끌어왔다면, 그것이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뭐 AI 로봇,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이 시장을 이끌어왔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바닥권역에 있던 낙폭과대 종목군들도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시장이 전반적인 시장의 상승을 하기 위한, 지수에 대한 상승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 현재 펼쳐지고 있다고 보고,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제롬 파월 의장은 계속적으로 발언을 강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매파적인 발언들을 강하게 하고는 있지만 과연 12월 달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명분이 있을까? 저는 그걸 찾기가 대단히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물가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네, 맞습니다. 물가 상승률에 대한 핑계를 지금까지 대왔지만 물가 상승률 이번에도 3.2%를 기록을 했다는 것은 그다음에 다시 2%에 진입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는 자리 잡고 있다고 보고, 저는 지금 시장은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으로 낙폭과대 종목군들 위주로 좀 더 봐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잠깐 쉬어가는 수준이지 뭐 앞으로 계속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네, 저도 뭐 큰 그림에서는 동의하는데 네. 저는 이제 이게 제한적인 반등 구간이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리에 대한 이제 추가 상승 인상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보여지는 반면에 네. 패드 와치를 보게 되면은 지금 사실 금리 인하 베팅이 지금 내년 초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 얘기는 사실 또 시장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과도하게 또 흥분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 구간 또 제어가 들어올 수도 있다. 물론 지금은 아니고요. 이제 그 시점이 FOMC 이후 전후가 아니겠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후까지는 일단 지수상으로 또는 그 시장에서 트레이딩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저는 11월 달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10월은 그 미국채 10년물을 보라고 했었지만 네. 지금은 계속해서 환율을 보시라. 그러니까 원화 강세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방금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삼성전자 주식 많이 사고 있는 거, 그것만 보실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현대차 주식도 갑자기 돌아선 부분들, 이런 거 물론 금리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있습니다만은 네. 실제로 이제 환율과 관련된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 가능성도 좀 일단 열어놓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나스닥은 그래도 계속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우린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이런 시청자분들 지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장은 지금 사실 수급을 빼놓고는 크게 설명할 모멘텀이 없다라는 게 참 아쉽고, 미국은 어쨌든 물가 지표가 확 떨어지면서 투자 환경 자체가 좀 이제 뭔가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돼가는 이 시점이라면, 네. 우리는 사실 이제 외국인이 사면 오르고 팔면 떨어지고 이제 이런 게 반복되는 거고, 그다음에 사는 종목도 반도체나 삼성전자 굉장히 편중돼 있잖아요. 2차 전지에 대한 뭐 부담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그제 어제 반등은 하긴 했지만, 뭐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사긴 했지만 뭐 일부는 쇼커버 물량이 여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연말이기 때문에 뭐 프로그램을 통한 이제 비차익 매수 이런 물량들도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미국장이랑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연말에 대한 랠리를 우리가 기대를 접어야 되냐,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아마 시간을 두고 후차적으로 우리에게도 이제 이런 바뀐 환경들이 점차 적용이 되고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도 뭔가 한번 투자 환경 분위기 자체를 터닝 포인트 삼을 수 있는 분기점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약간 그 시간이 걸릴 뿐이지 우리한테도 시차를 두고 찾아올 것이다. 네. 미국은 그러면 산타 랠리까지 쭉 온다, 연말까지, 그런 기대감을 갖고 계신 거네요. 제가 이제 뭐 지수 자체를 분석한 건 아니지만 이게 네. 저도 이제 외신들 여러 군데 이렇게 보면은 분위기 자체가 읽힐 때가 있어요. 이렇게 특히 이제 경제 전문지, 뭐 월스트리트나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뭐 마켓 워치나 이런 것들 보면은
시장 분위기가 바뀌려고 할 때 그것과 관련된 여러 의견들에 대한 코멘트는 계속 나오거든요. 연말 랠리를 벌써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미국장은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고 이게 대세 상승으로의 전환이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할 수는 없지만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쑥 올라와 있다는 게 많이 느껴져요. 지금 생산자 물가가 전월비 0.5% 하락했다. 이게 예상보다 더 지금 크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통 생산자 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도 반영이 된다고 하니까 네. 지난번 그 소비자 물가 떨어진 거에 더해서 앞으로도 이제 하락세가 좀 완연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제 뭐 선행 지표처럼 해석이 되는 거니까 생산하는 사람들이 그 물가 가지고 맞는 걸 팔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소비단에서 그렇게 떨어지고 생산자 물가 중에 먼저 나타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예상보다 더 많이 떨어지고 더 많이 있다. 떨어졌잖아요. 이거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물가가 어쨌든 압력 상태에 있다라고 보는 측면에서는 다행인 거죠, 당연히. 물가에 대한 압력이 완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더 한다면 소비 지표도 지금 7개월 만에 첫 하락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 인플레 자체에 대한 압력이 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소비도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데 확 둔화되는 건 아니고 미국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소프트 랜딩, 연착륙에 대한 신호를 계속해서 나타내면서 이런 지표들이 바뀌어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연준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계속해서 매파적인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만 제가 한번 겉바속촉인 것 같다고. 계속해서 이 상황을 굉장히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의 운용에 대한 공간도 한층 마련할 수 있게 됐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돌발 변수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생겼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을 더 이상 바꿀 이유는 없다. 예. 그래서 월가에서도 더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유나 명분을 찾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이런 상황과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 되겠죠. 이거를 또 다르게 한번 해석을 해보면 네. 결국에는 이제 과거 같았으면 이런 지표에 대한 둔화가 나타났을 때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도 같이 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시장 자체는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완화되는 것, 그러니 지금 현재 물가를 잡는 것에 대해서만 먼저 현재 FOMC는 올인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내년에 봤을 때 화두는 다시 한 번 더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그럼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 다시 한 번 더 금리 인하 카드도 연준은 쓸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가 또 생겨버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현재 연준에 대한 부분 자체를 봤을 때는 절대 나쁘게 생각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지금 언급하는 것은 지금 시장과는 좀 맞지 않는 그런 트렌드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파월이 그러니까 이번에 물가가 지표가 나오기 바로 직전에 지금 뭐 여전히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식의 매파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시장에 좀 충격을 줬잖아요. 파월은 이 데이터 미리 좀 보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안 좋게 얘기했을까요? 이거 연준이 통제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상황을? 그게 아니라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게 또 다른 경계가 될 수가 있고요. 그거는 또 다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도 어쨌든 쿨다운이 돼야지만이 지금 물가도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걸 지금 자극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그런 어떤 립 서비스 내지는 그 발언으로 좀 보이고요. 실제로 이제 저는 방금 이상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장이 포커싱하고 있는 거는 물가의 어떤 상승폭이 이제 완만히 줄어들게 되면서 이제는 좀 물가에 대한 노이즈가 많이 완충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속내를 열어보면 이제 소비와 관련된 어떤 그 질적인 부분이 많이 악화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동안에 이제 보시면은 미국이 대대적인 소비를 썼었던 거는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장 잔고에 쌓여가지고 그 현금을 많이 썼었다고 그러면은 네. 최근 들어와가지고 보면 신용카드론 그다음에 리볼빙 뭐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는 게 있고 통장 잔고는 또 역대급으로 줄기 시작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물론 지표상으로는 부정적으로 해석이 안 되지만은 급여 증가율 자체가 상반기 대비해서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저소득층이라든지 이제 젊은층 쪽에서는 이제 소비력이 계속 줄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미시간 그 소비자 심리 지표 같은 경우도 보면은 네. 이번에 60.4가 나와가지고 약 5.3% 감소한 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실제로 소비에 대해서 이제 심리 자체가 위축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있고요. 그 가구당 그 부채 증가를 이제 나타내는 표를 제가 여기 보내드린 게 있는데 그 표 자체를 보시면은 그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 역대급으로 지금 가계 부채가 네. 늘어나고 있는
이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쿨다운 되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 소비 쪽도 건드릴 거다. 근데 지금 당장에는 그게 이제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이게 내년 어느 시점부터는 그게 이제 경제와 경기와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언급하는 시점이 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문제는 아니지만 네.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은 사실상 끝난 게 맞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장에서는 어쨌든 이제는 금리 인하에 포커스를 맞춰서 모든 걸 해석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오늘까지 확인한 이제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 패드와치 데이터를 보면은 내년 3월, 4월 되면 이미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가능성을 퍼센테이지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 6월 되면 처음으로 동결보다 인하가 더 높아져요. 그러면 뭐 하반기 얘기하고 보수적으로 보는 데는 연말 얘기하지만 이미 시장은 상반기 안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고 이제 앞으로 12월 내년 초 추가 데이터가 확인되면 확인될수록 이런 기준은 더 굳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이사님 말씀 동의하는 거는 실물 경제에 대한 부분을 이제 아마 연준도 랜딩 기어를 언제 넣을까, 그러니까 착륙 기어를 언제 넣을까 이 부분을 계속해서 민감하게 볼 텐데 예. 그 연준의 성명문에 이제 금융시장 긴축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최근에 이제 한 데이터를 본 게 미국 은행들에 대한 대출 금리 부담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일단 미국의 그 규모가 작은 중견 중소기업들이 지금 은행 금리를 감당하지 못해서 파산을 신고하는 기업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3분기까지의 누적 파산 신고 업체 수가 이미 작년 수치를 넘었다라고 하고 그 속도가 점차 가팔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전체적인 이제 환경들을 봤었을 때 연준도 이제 기어를 랜딩 기어를 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시점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고 이게 지금 물가 지표라든지 아니면 성장률이라든지 여러 지표들을 통해서 하나 둘씩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물단에 있어서 확 꺾이는 지표가 확인되면 정말로 시장에서 바라는 대로 금리 인하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는 여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이건 약간 논내적으로 한 가지만 더 추가 말씀드리면 변수가 그럼 뭐냐라고 봤었을 때 저는 이제 뭐 주요 변수라고 보진 않는데 이게 이제 외신에 나왔던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면 내년 대선에 대한 이제 변수를 꼽더라고요. 바이든이 미국 내에서 인기가 참 없대요. 그래서 뭐 고령인 것도 우려가 되고 아들에 대한 어떤 비리 문제에 대한 사법적 문제도 우려가 되고 그나마 내놨던 게 경제적 성과였는데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도 최근 여러 설문조사에서 혹평을 받는다는 게 확인이 됐고 그래서 내년 1년을 지금 앞둔 시점인데 바이든이 뭔가 물가를 자극할 거를 불구하고서라도 어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을 차치하고서라도 어떤 그 대선에서 카드를 반전시킬 만한 그런 정책 카드를 내놓지 않을까 이런 변수들은 오히려 지금 제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거는 사실 주요 변수는 아니라고 보지만 그만큼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쪽으로 많이 무게감이 쏠려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봐요. 예. 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 연준이 상당히 보수적인 선택들을 많이 해왔지만 사실 이제 바이든에 대한 마음과는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자넷 옐런 그 전 의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원이었고 지금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은 공화당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원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경기에 대한 부양 의지는 저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롬 파월이 언제까지나 계속 억제하기는 힘들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카드를 빠르게 쓰면서 결국에는 경제를 살리는 방안으로 해서 대선을 맞이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상합니다. 예. 아니, 제가 뭐 철진한 국채금리 얘기를 왜 했냐면은 이게 뭐 미국 시장을 보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시장에 사실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금리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당연히 우리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였고요. 뭐 어제 나오신 우리 전문가분들은 국채금리 이제 쭉쭉 떨어질 거다. 4.2 아래로 내려갈 거다 이렇게 전망들을 해주셨는데 또 무디스에서는 내년에 평균이 4.5를 유지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맞는지 이건 좀 따져볼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사실 금리를 이제 물가 문제 때문에 올렸을 때도 우리가 미국보다 먼저 올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환경이 매크로 환경이 바뀌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는 정책 여력만 생기고 미국의 어떤 물가 지표들이 확 꺼지는 게 보여지면 우리가 금리를 먼저 선제적으로 내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증시, 뭐 우리 실물 경제의 금리 부담은 만약에 그런 조치가 취해진다고 가정한다면 더 빠르게 덜 수 있겠죠.
예. 이런 부분들도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은 지금 잘 끝이 난 건지 모르겠어요. 뭐 중요하게 합의된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평론가님? 합의된 사항을 보면요, 네. 군사 채널이 일단 복원됐죠. 이게 이제 그 정찰 감시 풍선 터뜨리고 나고 아니죠. 그 전에 작년 8월에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이제 대만 방문하면서 군사 채널 끊겼는데 이게 복원이 됐고요. 네. 그리고 펜타닐 문제, 이건 뭐 마약에 관한 문제니까 여기에 대한 단속에 합의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뭐 AI는 안전적인 사용을 하자는데 이제 논의를 하자라는데 합의를 한 거고, 논의 사항으로 보면 이제 대만 문제에 관해서는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어요. 그래서 뭐 그나마 이제 중국이 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은 건 앞으로 수년 동안 대만에 대한 군사행동 계획이 없다라고 본 거. 이런 거는 좀 의미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중동 갈등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양측이 좀 이견이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 다만 이제 우리가 주목할 건 좁히지 못하는 과제가 되겠죠. 네. 우리는 이제 경제와 증시를 논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에 관련된 논의가 어떻게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거리가 좁혀질 거냐, 합의가 있을 거냐라고 봤었는데, 나온 얘기를 보면 네, 양쪽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끝난 것 같아요. 시진핑 주석은 네, 중국 기업에 대한 정당한 어떤 발전이나 이익을 훼손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달라. 미국은 네, 바이든 대통령은 안보 차원에서 지금의 어떤 경제 통제 이런 문제들은 계속해서 지속할 네. 것이다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아니, 마지막에 엄청 큰 해프닝이 하나 있지 않았어요? 독재자 발언을 네, 이게 바이든이 해가지고. 이제 공식 기자회견이 끝나고 네. 내려가면서도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예정에 없던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네, 시진핑이 독재자라는 얘기를 했죠. 이게 이제 외교적으로 아주 큰 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폭락했다던데 그 뒤에. 이제 중국 외교부가 어떤 공식적인 코멘트를 내놓을지, 네. 혹은 중국 내에서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건드렸어라는 반미 감정이 다시 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될지, 이건 아직 모르겠지만 그 바이든이 실수했다고 봐야겠죠, 그거는. 실수했다고 봐야죠. 지금 그렇게 몇 개월간 노력해가지고 고위급 회담을 몇 차례 해서 불렀는데 네. 독재자라는 발언을 해버렸다는 거는 이거를 예정된 멘트라고 볼 수는 없죠. 어쩌다 보니까 툭 하고 나와버린, 속마음이 나와버린 걸까요? 지금 그러면 이 정도 수준에서 시장에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는 겁니까, 미중 정상회담이?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지금 당장의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거는 애초에 크게 기대할 게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요? 뭐 예상됐던 거잖아요. 저희 네. 갑자기 첨단 반도체를 갖다 풀어줄 일도 없을 거고,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을 풀어주자니 지금 사실 미국이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하고 대등한 관계도 아닌 상황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중국이 원했던 부분들 가운데서 혹시 있다면은 그 대중 관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그 중국 제품들, 일반 소비자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세를 좀 낮춰주는 거, 뭐 그 정도 외에는 애초부터 크게 기대할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만찬은 어때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과 이 빅테크 CEO들이 만찬을 가졌잖아요. 보니까 뭐 애플, 테슬라 뭐 가릴 것 없이 한 300명 정도 CEO가 왔는데, 그 시진핑과 같은 테이블에 앉으려면은 테이블당 그 자리당 5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엄청나게 몰렸다 이 얘기 하더라고요. 여기서 뭐가 좀 나온 건 없었을까요? 뭐 그에 따른 내용들을 뭐 언론을 통해서도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가 그 상황 자체를 예상을 한번 해본다면 네. 결국에는 이제 현재 이 회담 자체를 누가 바랬냐,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미국이 먼저 바랬던 거고, 미국이 주선적으로 진행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중국에 대한 소비 파워 자체를 미국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미국에 대한 빅테크 기업들을 어떻게 보면 살려내고 있는 것도 중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팀쿡이 이번에 애플 휴대폰이 잘 안 팔리니까 중국에 넘어갔던 것도 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 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현재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 시장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거기에 어떤 내용들을 얘기했냐면 앞으로 시장 자체에서 이런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상승이 꾸준하게 나타난다면 결국 중국에 대한 이런 무역적인 과제들을 앞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갈 가능성을 네. 언급을 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지금 바이든 정부의 행정 제재나 혹은 법안을 통해서 수출 규제를 하고 고율 관세 매기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지는 않아요. 아시겠지만 이제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칩 제한이 어떤 중국 매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자사 입장에서는 매출이 깎여 나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중국 시진핑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동안의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뤄왔던 건 이런 외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때문에 세계 공장 역할을 하면서 중국이 두 자릿수대 성장률을 구가해 왔었는데 이제 그게 꺾여버리고 지금 여러 경제적 문제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시진핑 입장에서도 외국인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다시 받아들여야 돼요. 웰컴을 해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중국 그 당국의 어떤 통제라든지 혹은 외국인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아니면 특허의 무단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점들을 해소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멘트들이 지금 다 곳곳에 담겨 있잖아요. 다시 들어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예. 그래서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그런 고강도 제재를 미국 기업들의 투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렛대로 삼아서 좀 완화시키고 보완시키려는 이런 노력들도 이렇게 기업인들을 만나는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원래 그 미국에서 원했던 거는 좀 뭐 중국이 국채 매도를 좀 멈춰주길 바랬을 것 같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번 그거는 미중 정상회담 있기 전에 이제 의제 네.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허리핑 중국 부총리 그다음에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이제 만났잖아요.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오고 갔을 거라고 보는 거죠.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매겨졌던 중국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낮춰줄 테니 미국 국채를 좀 매입해 달라. 다시 바이어로 돌아와 달라라는 이제 일종의 딜을 제안했을 거라는 이제 얘기가 돌고 있는 거고 네. 이게 사실 표면 위로 드러나서 이게 정말 맞는 얘기였구나 보려면 상무부에서 관세를 낮춰줘야 되겠죠. 이제 그거는 회담이 끝나고 난 이후에 지켜볼 일이긴 한데 지금 뭐 설왕설래 얘기만 돌고 있지 합의문에 그런 것들이 적힌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지금 당장 어떻게 뭐 미국 패권 경쟁의 어떤 체제가 바뀌었다, 경쟁이 완화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차차 나타나는지를 좀 봐야겠다 싶네요. 저 한마디만 더 첨언을 해드리면, 네.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체제 자체가 다르잖아요. 중국은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기업들이 알아서 움직이지만 미국이란 나라는 사실 정부에서 규제를 하려고 해도 각 기업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그 소위 말해서 이제 H백이라고 하는 그 첨단 반도체 칩을 수출을 하지 못하게 막으니까 한 말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이거 수출 안 하면은 중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소화를 해낸다. 그러니까 우리는 팔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중국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그 미국 기업 인사들을 만나 가지고 최대한 그들이 입맛에 맞게끔 제스처를 취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면은 그들을 통해 가지고 역으로 로비를 또 일으켜 가지고 그걸 좀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그림이 좀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국내에서는 오늘 공매도 관련 정책 발표가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개인들도 외국인 기관 수준으로 공매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건데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이사님?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우선 그 공매도와 관련해 가지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의심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완전 전산화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라는 코멘트 수준이면은 이게 전산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뭐 소위 말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건지 그게 이제 명확하게 언급이 안 돼 있는 것도 조금 아쉽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시장 반응을 놓고 보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사실상 공매도를 그 만기를 90일로 하되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무제한 연장할 수 있게끔 이제 조치가 취해진다고 하면은 사실 네. 기존 거하고 달라진 게 뭐냐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 그 무제한으로 지금 사실 이제 일부 외국계 증권사 같은 경우는 기한 제한 없이 지금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네. 그거를 90일로 구분을 해놓고 만기 되면 또 연장해주고 또 연장해주고 하는 조치가 이어진다 그러면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라는 불만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요거는 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그 공매도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치기가 환경적으로나 리스크라든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럼 대부분이 그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가들이 하는 건데 그 담보 비율을 105%를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 레버리지를 20배까지 가능한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500만 원 가지고 1억 원어치 공매를 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이구.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들, 담보 비율을 좀 높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텔레그램이나 이제 주변 반응들을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달라진 게 뭐냐라는 이제 불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약간 시장 반응이 여기에 대해서 좀 회의감이 좀 있나 보네요. 우리가 지금
금감원에서 얘기하는 부분 자체가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리가 이제 바라는 내용들은 이것도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제 공매도에 대한 전산화 그리고 이제 기간을 정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기간이 안 정해져 있으니까 빠지기만 하면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연장을 계속적으로 해버리는 거고.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그냥 언급하는 부분에 지나지 않았고 지금 현재 보면 전산화에 대한 부분도 그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것이 핵심인데 이 핵심은 건드리지 않고 이거는 추가로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옆에 거를 그냥 했던 얘기를 단지 한번 재확인을 하는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도 돈이 가장 먼저 그 움직이면 알 텐데 돈은 안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다시 한 번 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이걸로 뭐 시장 부진이 뭐 지금 상황에서 해소된다거나 뭐 그럴 기미는 없는 거죠, 그러면? 사실 오늘 이제 공매도 금지 조치 발표한다 그러면서 하나씩 그 단발성으로 기사가 나올 때는 주가가 반응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다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시장의 해석을 보니까 실망이 나오면서 다시 이제 주가가 좀 밀리고 뭐 주가 전반적으로 좀 이제 하락하는 그런 패턴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실망감들이 좀 많이 표현이 된 것 같고요. 사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공매도 자체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번 조치가 있기 전에 불법 공매도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밀렸었던 거 그거에 대한 불만 그것이 반작용으로 나왔던 게 금지 조치 나오니까 주가가 바로 반응을 했었던 거잖아요. 예. 근데 궁극적으로 사실 주가의 어떤 상승과 관련된 부분들은 공매도 이슈보다는 사실 유동성에 대한 이슈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돼 가지고 제도 개선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현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봐야 되겠지만은 주가의 어떤 방향 전환 트리거는 결국 유동성 공급이다. 그거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든 아니면 시장의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면서 그 부분이 어떤 수급적인 역할을 해주든 이런 게 더 중요한 상황이다. 주가의 어떤 상승과 관련된 거는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이번 정책 발표가 매우 실망이다라는 반응들 계속 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이 유일하게 몰려든 섹터가 이제 반도체 섹터인데요.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로 주로 좀 많이 몰리던데 삼성전자 주가 느리지만 꾸준히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왜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라고 보십니까?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11월은 제가 환율을 보시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1360원대에서 뭐 장중이긴 하지만 1290원대로 또 빠지고 다시 1300원 확인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일단 미국이 금리 인상이 끝이 난 상황이라고 하면은 네. 그것만 가지고도 일단 환율이 1360원에서 빠지는 건 당연한 거였고 다시 여기서 그 우리나라 그 수출 데이터가 지금 10월에 5.1% 상승, 지금 11월 10일까지 한 3.1% 상승한 걸로 나오는데 증가한 걸로 나오는데 YOY로 보통 우리나라는 수출이 막판에 몰립니다. 20일에서 30일 때 많이 몰리기 때문에 11월 1일에서 10일 그 사이에는 보통 이분하게 나와도 잘 나온다고 하는데 3% 나왔다는 거는 11월 역시 수출 데이터는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어느 쪽이 많이 늘었나를 보게 되면은 10일까지 놓고 보니까 자동차하고요. 반도체 쪽이 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의 어떤 수급적인 이슈,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환율에 대한 베팅, 저는 이런 것까지 지금 같이 맞물려 가지고 삼성전자 쪽의 수급이 지금 갑자기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외에는 왜 안 들어오는 걸까요? 이 두 곳만 괜찮은 겁니까? 자동차랑 반도체? 그 뭐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볼 때는 저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도 좀 있다고 보는데 예. 결국에는 이제 지수에 대한 하락이 또 크게 나타났었기 때문에 또 지수를 올릴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 결국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추이를 보면 최근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전고점에 대한 출하가 나오고 있는 시점인 거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가격대가 빠졌던 부분 자체에서 일부 반등에 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하락폭이 대단히 컸던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결국 지금 시장 자체는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지수에 대한 영향도 외국인도 일부 주고 있다는 부분으로 저는 파악을 해봤습니다. 예. 혹시 외국인 유입에 대해서 평론가님의 의견도 있으십니까? 왜 삼성전자로 이렇게 몰려들었을까? 이게 하루 이틀 잃었던 게 아니라 이제 최근에 계속 쭉 흘러가던 흐름상으로 나타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사면 반도체인 거고 이제 어제 그제 뭐 이제 우리 증시가 반등을 많이 했죠.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매수를 해서 그렇게 오른 건데
기관은 사실 이제 쇼커버 물량이나 어떤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라고 보는데 반면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 지표 개선이라든지 환율의 변화라든지 이제 펀더멘탈의 환경이라는 변화 측면에서 보고 들어온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선물도 매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관과 외국인 같이 사더라도 서로 명분과 이유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반도체는 뭐 계속 따뜻할 것 같죠. 지금 뭐 어쨌든 업황도 턴어라운드 시점이라고 뭐 대체적으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사야 할 이유가 분명한 건 사겠죠. 이렇게. 사실 네, 추가적으로 뭐 좀 더 저희 개인적인 뭐 의견을 한 개 또 드린다면 네. 우리가 이제 현재 국내에서 만약 이 미국의 그런 이제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처럼 AI에 대한 뭔가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직접적으로 자체 칩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 기업이 있나?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가장 그래도 근처에 있는 가능성 있는 기업이 저는 삼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번에 삼성에서도 하이엔드급에 대한 스마트폰은 이제 스냅드래곤, 그 퀄컴에 대한 칩을 쓰는 거지만 네. 결국 이제 그 밑에 보급형 모델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엑시노스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삼성도 이 엑시노스를 통해서 가야 되는 방향은 알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시장의 다른 중국 업체들이나 또는 미국의 업체들만큼에 대한 기술력을 못 따라가니까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외국인들도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AI에 대한 확장을 기대를 했을 때 가장 그래도 가능성 있는 기업이 삼성이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최근에 대한 움직임을 좀 더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핫한 분야라고 한다면은 단연 AI 칩입니다. 어제 오늘 사이에 AI 칩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AI 칩을 만든다고도 하고요. 엔비디아도 뭐 기존의 AI 칩을 더 강화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고 있잖아요. 네. 뭐 AI 칩 관련 무슨 이렇게 전쟁이 한바탕 벌어지는 겁니까? 그렇죠. 네. 저게 이제 계속 저 혼자 그냥 주장하는 거긴 한데 2차 네. 모멘텀이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나타난다고 보는 건데. 새로운 AI 모멘텀이. 네, AI 모멘텀이 상반기 때 그 뜨거웠던 모멘텀이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H200이라는 아주 최고 사양의 칩을 다시 내놓으면서 우린 현재로서는 넘사벽이야.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보여줬잖아요. 네. 그래서 뭐 성능 자체도 뭐 H100에 비해서 2배 빠른 출력 나타낸다고 하고 저는 더 중요하게 보는 거는 지금 엔비디아가 넘사벽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강력한 어떤 생태계 구축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단 H100과의 호환도 다 되고요.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를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기존에 아주 인기 많았던 최고 히트 작품이었던 H100을 H200으로 그대로 옮겨와서 그대로 써. 더 성능이 좋아졌어. 지금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엔비디아를 넘을 수 있는 산은 없다. 근데 다만 지금 이제 빅테크 업체들을 중심으로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지만 메타도 그렇고요. 자체 AI 칩을 계속해서 설계한 거를 내놓고 있잖아요. 이건 이제 더 미래를 본 어떤 포텐셜을 본 결정이라고 보는 건데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상당히 의미가 크다라고 봅니다. 일단 오픈 AI라는 아주 강력한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있고 가장 서비스 면이나 상용화 측면에서 앞서가고 있는 곳이 자체 AI 칩을 선언을 한 거는 네. 앞으로 조금 더 멀리 봤었을 때 지금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를 결국 깨겠다라는 거거든요. 애플도 지금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고 뭔가 지금 공고하지만 그래도 먼 훗날 균열이 뭔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도 이 팹리스 우리가 그런 자체 칩에 대한 그 설계를 담당하는 기업들 팹리스 기업이라고 하는데 네. 최근에 이제 이런 팹리스 기업들이 상당한 발표는 안 하지만 많은 노력들을 한다고 봐야 되는 것이 최근에 보면 미국 내에서도 반도체 장비주들이 대부분 다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팹리스 기업들이 지금 현재 이런 자체 칩에 대한 부분의 설계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뒤에 바로 붙는 단위 이제 파운드리거든요. 그리고 이 파운드리 업체들에 대한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도 결국 이런 앞에서 설계하는 기업들이 자체 칩에 대한 개발을 앞으로도 상당 부분 할애할 것이라는 걸 저는 뜻한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미국 증시만을 보더라도 메타가 지금 현재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 마이크로소프트, 뭐 IBM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스마트폰 칩에 대해서는 가장 성능이 뛰어나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또 퀄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다시 한번 발표를 했던 스냅드래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성능이 또 뛰어난 걸로 나오고 있고 대만의 미디어텍이라든지 이런 많은 세계에 있는
그 회사들이 지금 AI 칩에 대한 뭐 이런 수소문을 해보면 안에서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움직임들도 이어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른 장비 업체들에 대한 상승도 이어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아니, 글로벌 빅테크만 만드는 게 아니고 국내에서도 지금 만든다고 하잖아요. SK가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자회사 사피온을 통해서 AI 칩을 공개를 했는데 엔비디아 제품보다 성능이 2배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좀 자신감 가져볼 만한 거 아닙니까? 그 기사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야 될지 기사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네. 물론 그분들 말씀이 맞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확인한 것도 아니고 검증된 거 아니잖아요, 아직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의 어떤 주장인 거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검증 단계를 좀 거쳐야겠죠, 일단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나라 그 기업체들이 이제 IR 할 때는 되게 좋은 점을 많이 부각을 하잖아요. 네. 보통 이제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항상 IR을 하든 뭘 하든 하면은 이제 신약을 거의 다 만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막상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FDA 승인한 그 신약 자체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IT 업체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게 발표를 했었으면 그 정도로 대단한 칩이라면은 당연히 외부에서 반응이 있겠죠. 외신에서도 반응이 있을 거고 또 외부 그 해외 기업체에서도 컨택이 있을 거고 그런 거를 이제 봐가면서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다 믿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나 격려는 해줘야죠. 어쨌든. 그렇죠. 네, 좀- 한국의 네. 한국의 기술력이 사피온이 네. 독자적 AI 칩을 예. 공개를 했으니까 그 자체로는 굉장히 그렇죠. 지금 응원과 격려를 보내는. 그 SK가 사피온이면 이제 KT는 리벨리온이라는 업체랑 또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 또 퓨리오사 AI 뭐 이런 곳들이 지금 NPU AI 칩을 만드는 곳들인데 뭐 간단히 좀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GPU라는 게 원래 엔비디아에서 만든 그래픽 카드였는데 AI 칩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고 말 그대로 정말 AI 전용 칩으로 나온 게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NPU라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엔비디아의 GPU가 지금 전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새로 등장하고 있는 이런 NPU들이 향후 시장을 좀 뛰어넘을 수 있을 GPU를 넘어설 수 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확실한 건 계속해서 찔러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일종의 지금 트렌드처럼 가고 있거든요. 자체 AI 칩을 설계를 해서 발표를 하고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이제 연속해서 일어나게 될 텐데 어쨌든 지금 주류 빅테크 업계의 트렌드가 된 건 분명히 맞고 이걸 비율을 아까 애플을 저희가 잠깐 얘기했는데 애플 아이폰의 강력한 성능은 사실 이 디바이스와 환경 운영 체제의 결합이거든요. 네. 그 가운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건 독자 칩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드로이드 폰과 애플 폰을 비교했었을 때 애플 폰이 최적의 효율을 내는 거는 그런 독자 칩을 기반으로 한 OS 운영 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걸 AI에 적용을 해보면 어쨌든 지금은 GPU가 대세긴 하지만 각자의 AI를 만드는 서비스에 대한 특징이라든지 뭐 개성, 성능 각자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AI 칩을 만들어낼 거란 말이죠. 네. SK 사피온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성비다. 비용 대비 성능을 고려했다. 그래서 이게 아주 퍼포먼스상으로 최상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같은 값 대비했었을 때 우리께 가성비는 훨씬 좋을 거야. 이제 이런 독자적인 목적들을 갖고 이런 AI 칩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 트렌드 자체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뭔가 유의미한 변화도 생길 거라고 봅니다. 자, 이런 AI 칩에 사실 들어가는 게 다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HBM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HBM 관련주라고 알려져 있는 반도체 소부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미반도체, 뭐 이오테크닉스 이런 기업들의 최근 실적을 보면 어닝 쇼크가 나오고 있는데 HBM 이렇게 잘 나간다고 하는데 어닝 쇼크가 나오는 게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사님. 장비주잖아요, 전부. 네. 장비주는 그 매출이 늘어나는 거하고 크게 연관되는 건 아니고 초기 이제 설비 투자하는 과정에서 이제 실적이 급증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주가 역시 그때 퍼포먼스가 크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밀렸다가 다시 이제 아래에서 바닥에서 이제 다시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온 거는 하이닉스가 그 투자하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10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부터 이제 반응이 또 바뀌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투자 사이클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 설비 투자, 그러니까 장비 쪽은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HBM을 실제로 만드는 거는 삼성하고 하이닉스잖아요. 그리고 이제 관련돼 가지고 소재 부품
단이 또 있을 거고 그다음에 장비 단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져 있는 건 장비 쪽이기 때문에 이 투자 사이클하고 맞물려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좀 과하게 올랐다가 조정받고 다시 또 2차 투자 규모가 괜찮으면 거기에 따라서 또 반응하고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주식을 경기 선행 지표라고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기대감에 대한 부분 자체가 시장은 먼저 해석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뭐 랜리서치, 도쿄 일렉트론, 그리고 지금 ASML 홀딩스 이 네 가지 기업이 전 세계 장비 안에서 60% 점유율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안에 있는 지금 원익 IPS나 PSK가 그래도 세계적으로는 점유율이 높은데 네. 그 점유율을 직접적으로 따지면 2%에서 2.1% 정도 나와요. 그래서 삼성의 SMS는 이미 상장이 되지 않았으니까 상장 안 돼 있으니까 그건 제외하고요. 네.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전공정 장비의 40%를 납품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신고가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결국에는 지금 AI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장비에 대한 발주도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너희도 투자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미 주가는 선반영되고 있다고 봐요. 그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됐던 것이 뭐 유튜브 같은 데서 보니까 한미 반도체가 과연 이 정도 실적으로 지금 시가총이 이만큼 높은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네. 저는 이제 지금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기대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과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 대한 주가적인 움직임이 반영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가지고 실적은 어차피 후행성으로 따라온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 지금의 이 주가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서 실적으로 판단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HBM은 그렇고요. 팹리스 업체, 그 반도체 설계 업체 파두도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매출 3억이다 이게 논란이었는데 주주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 소송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파두 측의 CFO가 오늘 좀 입을 연 게 있어요. 고객사가 갑자기 이제 발주를 좀 중단해서 그렇게 된 건데 4분기 들어서는 다시 또 들어왔다. 앞으로 괜찮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이슈? 근데 이제 이게 상장 신청할 때 이제 네. 사업 보고서 제출을 한다든지 이럴 때 보고서 제출할 때 보면은 이미 어느 정도는 그 다음 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림이 그려졌을 텐데 오히려 이제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그 생각했던 거 실제로 이제 그 처음에 회사에서 제출했던 것보다도 깎여서 나왔었는데 그걸 다시 또 높여가지고 기재를 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하는 걸 봐서는 이게 이제 파두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동안에 이제 특례 상장을 할 때 보면은 이제 증권사하고 이제 협의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프리미엄을 좀 높이기 위해 가지고 실적을 미래의 가치를 좀 부풀리는 경향이 좀 있지 않았었나.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주가도 주가지만 실적이 너무 쇼킹하게 나오니까 이제 확 부각이 됐던 것 같고요. 그 사실 이제 파두를 저도 상장하고 나서 얼마 안 돼 가지고 좀 스터디를 하려고 자료를 많이 뒤져봤는데 기업 리포트도 나온 게 거의 없고 굉장히 좀 스터디하기가 좀 어려운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하다가 결국은 포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예. 이 파두를 떠나가지고 어떤 앞으로 이제 신규 상장 주식이 됐든 어떤 주식이 됐든 간에 이게 기업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시고 기업이 단일 아이템 가지고 단일 아이템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매출이 좀 급등락하는 이런 기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심사숙고하셔가지고 투자를 결정하시는 게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 사실 이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게 적자 기업이지만 기술이 있는 기업들을 상장을 시켜주는 거죠. 상장 요건이 안 맞지만. 네. 근데 초기에는 그래서 매출이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최근에 이제 가뜩이나 좀 그 경기도 어려워지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소송전이 나온다고 하고 그리고 당국도 뭐 좀 들여다보겠다고 하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앞으로 좀 주가가 잘 가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이런 기업들은. 근데 이게 기술 특례 기업에 대한 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파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윤곽을 알 수 있는 기업들이지만 많은 기술 특례를 지금까지 받았던 기업들을 보면 대부분 다 그 바이오 업종이 대단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평가하기 대단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있던 팩사백 같은 경우에도 뭐 이게 성공만 하면 2조 원짜리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지 미래 2조 원이지 지금 당장 2조 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우리가 그 실적에 대한 잣대로 바이오주들을 매겨버리면 이 바이오주들은 또 그만큼에 대한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다 보니까 이거 정부에서도 사실
이번 2023년도 8월 달 같은 경우에 기술 특례 조건을 완화시켜줘야 된다는 얘기를 또 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완화에 대한 입장이 또 있는 반면에 이번에 또 파도에 대한 사태가 또 벌어지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관리 감독을 과강하겠다라는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뭔가에 대한 대처를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제도적으로. 아예 없애자는 얘기도 있던데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 그 정부가 8월 달까지는 방향이 오히려 기술 특례 기업에 상장되는 기업들의 조건을 완화시켜줘서 많은 기업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더 많이 상장시켜주자라는 입장을 보였던 거고. 근데 이번에 이제 파도 사태가 터지면서 갑자기 이제 좀 더 강화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 거니까 저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라 봅니다. 저금리 시대에는 참 괜찮았던 제도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사님? 네. 네, 말씀하세요. 네, 저한테 평론가님 말씀하실 때가 됐죠. 주신 게 아니었나. 예. 그러니까 보통은 이 기술 특례 상장하는 업체들이 성장주들이 많고 긴 때문에 네. 뭐 전통적으로 이제 금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실적은 없지만 꿈과 미래를 먹고 사는 거고 네. 그걸 인정받아서 상장을 해서 시장에서 네, 자금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근데 요즘과 같은 이제 고금리 환경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죠. 저는 이제 자칫 물론 판단을 잘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이 파도 같은 좀 비정상적인 사례를 계기로 기술 특례 상장에 대해서 너무나 이거를 보수적으로 잣대로 보면 특례 상장 취지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라고 보거든요. 사실 파도를 정상적인 사례로 볼 수 없어요. 이걸 기술 특례 상장이라고 보더라도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 실적 자체가 뭐 1억 원 이 밑으로 떨어지는 이 수준을 누가 3억 원에 불과한 이 수준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온당한 사례라고 볼 수는 없고 이것 때문에 저는 기술 특례 상장이 위축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질문 마지막에 이사님께 드리고 싶은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내일 그래서 상장을 하는데요. 지금 이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일단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그 전구체 산업 자체가 내재화돼야 되고 국산화돼야 되는 그 필수 불가결한 이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마켓이 분명히 존재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 소위 말해서 이익단이 좀 이제 많이 훼손이 되는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소재 가격의 하락 이것이 이제 그 실제로 그 판가에는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재고 비싸게 이제 소재를 산 게 그대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제 떨어진 측면이 있긴 한데 이거는 좀 별 다른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확실한 마켓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에 대한 부분, 이 그러니까 배터리 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장성 또는 뭐 탄소 제로와 관련돼 가지고 환경과 관련된 이슈 이런 당위성에 대한 걸 의심할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회사는 상장 시기가 좀 안타깝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 회사 자체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죠. 알겠습니다. 네. 이게 짧게 한 20초만 말씀해 주세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번에 네. 공모 가격이 최하단으로 결정됐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실적에 대한 부진 자체는 나타나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조금 환영하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단편적인 몇 가지 정책들이 증시 수급을 잠시 좀 개선시킬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믿고 투자할 만한 미래가 밝은 기업들이 좀 많아지려면 국가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고민해야 하는 건 바로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